네,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지금 한국금융연구원이라는 곳에 재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은 여기 한국은행 출신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한 10년 이상 근무를 하다가 여기 금융연구원이라는 곳으로 옮겼고요. 그래서 금융연구원은 지금 명동에 있습니다. 명동에 있고 여기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금융정책을 서포트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강좌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줄 몰랐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그리고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학생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그렇죠? 네. 아니면은 나이가 많으신데 젊어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금융의 이해와 은행 산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그렇고 신문지상에도 금융이라는 건 대부분 다 잘 아실 거라고 저도 이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하게 이게 뭐냐, 이거는 또 정확히 금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잘 대답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이 뭔지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금융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금융산업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산업이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아마 전체 금융 은행,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죠. 금융하면은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도 있고 카드사도 있고 많을 텐데, 그런 거 자산 다 합쳤을 때 은행이 한 70% 이상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은행이 우리나라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여러분들 신문 많이 보면 알겠지만 이 금융이라는 거에 대해서, 금융산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별로 인식이 안 좋아요. 이 신문 보면 맨날 비판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별로 싫어할 거예요. 특히 이제 은행에서 돈 빌리고 그랬는데 이자 내라고 자꾸 그러면 그것도 기분 나쁘고, 그리고 이제 ATM에서 돈 뽑을 때 밤 12시 넘어서 뽑으면 1,200원씩 떼가잖아요. 그것도 기분 나쁘고, 하여튼 금융이 되게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금융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신뢰가 떨어졌고 싫어하는지, 그래서 좀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무슨 경제학이니 경영학이니 재무니 금융이 이런 게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특히 지금 점심 드시고 오셨잖아요. 그죠? 점심시간 지나고 2시부터 4시 이 시간이 아주 최악입니다. 굉장히 졸리는 시간에 이렇게 졸리는 주제를 얘기하면 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어떻게 재밌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재미가 있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는 아마 이런 거 재무 이런 과목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잘 배우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얘기해 보려고 노력을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 강의가 2시간으로 돼 있는데 한 50분 정도, 그러니까 2시 50분 정도까지 앞쪽을 하고, 그다음 10분 쉬고, 그다음에 한 3, 40분 더 하고, 그다음에 Q&A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네, 먼저 금융이란 뭐냐 이거 가지고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융이라는 게 뭐냐 정의를 내려라 그러면 저도 사실 뭐라고 딱 특정해서 말하기가 되게 어렵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게 돈이 흘러가는 거예요. 더 기본적으로 말하면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필요한 사람으로 돈이 흘러가는 거. 그게 대출을 빌려주는 것도 되고, 투자를 하는 것도 되고, 증권사에서 투자하는 것도 되고, 하여튼 뭔가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필요한 사람으로 돈이 흘러가는 거. 이게 금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로. 재미는 없지만.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금융이라 그러면 돈과 관련되는 거니까 뭔가 이게 부자들의 이야기인 것 같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 같기도 하고 또 죄송합니다. 또 뭔가 이게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얘기 같고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유명한 경제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지만 금융이 발전하면은 그것이 빈부격차를 해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빈부격차가 있잖아요. 이렇게 태어날 때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뭐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도 뭐 열심히 공부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가지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상품화하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금융이 별로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도 어디서 돈을 조달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이디어를 그냥 사장시키게 됩니다. 근데 금융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에서 그 사람이 태어나면은 이 금융회사 이런 사람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평가를 해서 괜찮다 싶으면 자금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제품화해서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그래서 금융이라는 게 사실은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금융이라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 당연히 그렇겠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그죠? 돈이 있는 사람한테서 없는 사람으로 흐르지 없는 사람으로부터 있는 사람으로 흐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에 뭔가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이제 돈이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근데 이 금융 시장에서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흘러가려면 잘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프릭션이 있다고 말해요. 프릭션이라는 게 이제 마찰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흘러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바닥에 마찰이 있으면 잘 못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얘를 잘 못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프릭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여기 적어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금융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금융기관, 은행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돈에 여유가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하게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 처음에 누가 돈에 여유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내가 찾으러 돌아다녀야 돼요. 근데 뭐 친인척 중이나 뭐 친구들 중에 누가 돈이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거는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범위를 넓혀서 뭐 전국에서 누가 돈이 나한테 싸게 빌려줄 사람이 누군지 그거 어떻게 찾겠어요. 그죠? 그걸 더 넓혀서 전 세계에서 러시아 부호가 돈이 많다던데 나한테 좀 돈을 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 컨택도 못하고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서치 코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있으면 은행이 딱 있으면 우리는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은행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은행에다 저금을 하니까 그 돈을 우리가 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이런 탐색 비용을 줄여드는 역할하고 그 다음에 이 만기가 다르다 이건데 그러니까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돈에 여유가 있지만 1년 후에는 뭐 내 아들이 뭐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그 돈을 써야 되는데 1년 동안은 여유가 있어요. 1년만 빌려주고 싶은데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은 나는 이거 돈을 빌려가지고 뭐 제품 만들어가지고 뭐 그거 팔고 이러려면 한 2년 필요해. 돈이 2년 정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서치 코스트 처음에 엄청 들여가지고 찾았어. 이 사람 찾았는데 만기가 서로 다르잖아요. 이 사람 1년만 빌려주겠다 그러고 나는 2년이 필요하고. 그럼 또 못 빌리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금융기관이 있으면 은행이 그 안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예금을 받아가지고 그 만기를 풀한다 그러죠.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거를 조정해 줄 수 있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이런 금융시장의 프릭션을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돈이 필요해.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을 이제 막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만기 문제도 해결하고 다 해결했어. 근데 이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빌려갈 놈이
얘가 이게 내 돈을 빌려가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도망갈 놈인지, 아니면 얘가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걸로 내 돈을 갖다가 써가지고 뭐 제품을 만들어서 잘 이렇게 팔고 하면 돈 벌어서 갚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얘가 그런 기술이 진짜 있는지, 또 그 기술이 진짜로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뭐 팔릴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정보 비대칭이라는 건 쟤는 아는데 나는 모르는 게 정보 비대칭이. 정보가 서로, 정보의 수준이 서로 다르잖아요.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은 저 사람에 대해서 빌리려는 사람한테 대해서 잘 모르고, 그죠? 서로 정보의 수준이 다르니까 정보 비대칭이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또 돈을 빌려주기가 약간 꺼림칙하잖아요. 근데 은행 같은 게 있으면 그게 은행이 대신해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을 심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돈을, 어떤 기업이 와서 돈을 빌리려고 그러면 그 사람, 그 기업이 제대로 기술이 있는지, 뭐 장사가 잘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은행이 대신 심사를 해주는 걸, 여기 이제 델리게이티드라는 말이 이게 뭐 대표로 대신해서 모니터링 심사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금융이라는 거는 가장 간단하게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뭐 돈을 빌려주는 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인데, 요거를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데 이 금융시장에 이게 잘 안 되는 이런 프릭션이 있다는 거죠. 잘 돈이 흘러가지 못하게 막는 마찰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거를 은행 같은 게 딱 있으면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금융 산업에는 이런 금융기관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 공급자와 자금 수요자 사이의 어떤 마찰, 그러니까 이게 잘 돈이 흘러가지 못하는 거를 금융기관이 해결해 준다, 이런 거죠. 사실은 금융의 역할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 금융산업 이런 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초기이긴 하지만 초기의 경제학에서는 이게 실제로 실물에는 별로 영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금융기관, 금융이라는 거는 이 중간에 서가지고 그냥 이렇게 돈만 이렇게 전달해주고 이 중개만 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실질적인 리얼 이펙트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금융기관이라는 게 먼저 돈을 빌리려는 기업들이 쭉 있으면 금융기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놈이 제일 성공 가능성이 높고 제일 수익성이 높을지를 심사를 해가지고 제일 생산성 높고 수익성이 높을 것 같은 기업부터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자원 배분이에요. 자원 배분을 가장 생산성 높은 사람부터 이렇게 돈을 빌려주니까 이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돈을 빌리러 오면 이 사람이 진짜 성공할 수 있을지, 수익성이 높을지 은행이 계속 심사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대출 받아본 적이 있나요? 모르겠네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이제 아마 뭐 집 사고 이럴 때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런 거 개인이 대출을 받으러 가도 개인에 대해서도 은행이 심사를 합니다. 거기 체크 포인트도 많고 이 사람이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뭐 직장은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쫙 이 사람이 과연 이 대출을 우리한테 돈을 빌려가서 제대로 갚을 수 있는지, 이자는 제대로 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해요. 그게 이제 심사 기능인데, 그렇게 그 기업은 훨씬 더 체크를 많이 하죠. 기업이 돈을 빌리려 오면 그 기업이 정말 기술이 있는지, 뭐 생산성이 좋은지, 옛날에 돈 빌려가서 뭐 떼먹고 도망간 적은 없는지, 이런 거 전부 체크합니다. 그게 이제 심사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니까 돈을 떼일 가능성을 조금씩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걔가 돈 가져가서 떼어먹고 뭐 어디 쓸데없는 데 쓰고 하면 자원이 이게 낭비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막아주는 역할을 금융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제대로 들으셨나요? 제 생각에 이게 금융에 대해서 할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대체로 이제 보통은 우리가 근로자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버니까 보통 가게가 이제 그 자금의 공급자고, 그 다음에 기업이 주로 이제 자금 수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를 보면 금융을 이제 간접금융, 직접금융 이렇게 나누는데, 이런 얘기도 아마 학교에서도 책에서도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한 거예요. 간접금융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걸 항상 이 생각을 하세요. 금융이라는 건 돈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필요한 사람으로 돈이 가는 거. 근데 간접적으로 가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간다는 건 직접 주지 않고 어떤 중간에 누가 매개체가 있어가지고 걔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게 간접금융. 되게 간단히, 그래서 그냥 간접금융이에요. 직접 주면 직접금융. 통해서 가면 통해서 가는 게 뭐죠? 대체로 그게 은행이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은행에 예금을 하고, 그러면 돈이 필요한 사람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고,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중간에 매개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간접금융. 직접금융은 보통 이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빌릴 수도 있겠지만, 은행에 가서 빌리면 그건 간접금융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기업이 그냥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채권이라고 내가 이렇게 종이에 써가지고 내가 이거 얼마짜리고 언제나 갚는다 이 증서를 발행하면 누가 그걸 사가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을 받는 거죠. 그 채권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채권을 나중에 만기가 되면 그 사람이 가져오면 돈을 내가 내주죠. 그래서 직접 기업이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 직접 돈을 빌리는 거. 이게 직접금융. 그건 주로 채권시장 또는 주식시장. 주식시장도 간단히 말하면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공모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면은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직접 그 자금 공급자가 수요자한테 돈을 직접 주는 게 직접금융. 은행 통해서 주면 간접금융. 이런 겁니다. 잠깐만. 네. 그래서 금융산업의 기능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잘 생각해 보시면, 뭐 금융산업, 은행이든 뭐 주식, 뭐 증권회사건 뭐 간에 하여튼 뭔가 자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주잖아요. 그럼 돈이 필요한 건 대부분 기업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럼 기업들은 그 돈을 가져가서 뭐 뭘 생산하고 뭐 이런 데 사용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물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든지 뭐 대기업이든지 돈이 필요한 기업들은 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죠. 그게 은행에서 돈을 빌리던, 그건 간접금융이라고 그랬고, 아니면 큰 회사 같으면 자기 신용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뭐 자금을 조달하던, 그죠? 뭐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돈을 금융시장에서 조달해가지고 이 기업이 뭔가 투자도 하고 생산하고 막 이런 거 실물의 리얼 뭐 성장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실물 산업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금융이 기본적으로는 하겠죠. 그죠? 은행도 그렇고 증권사도 그렇고 뭐 이런 게. 근데 그거 플러스 이 은행이나 증권사나 이런 것도 하나의 기업이잖아요. 그럼 이 자체가 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금융 산업이 이 경제에 주는 역할은 그렇게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실물 기업을 자금을 지원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또 그것도 뭐 GDP의 계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한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97년에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은 97년에 굉장히 어떻게 됐었죠? 나이가 97년에 태어났나요? 아닌가? 되게 어렸나? 하여튼 97년에
외환위기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사실은 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웠지만 이런 금융산업이나 이런 거는 한 단계 발전한 그런 계기가 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외환위기 이전에는 여러분들은 뭐 그 시절에는 저 97년이죠. 그 외환위기 이전엔 굉장히 어렸을 테니까 물론 여기 나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로 생각이 되지만 하여튼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금융산업 이런 것이 별로 발전하지 않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60년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해가지고 이제 정부 주도로 이제 경제를 발전시켜 왔잖아요. 60년대도 그랬고 70년대, 80년대까지도 거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 정부가 어떤 육성해야 될 산업, 육성해야 될 기업 뭐 이런 거를 정부가 정해가지고 거기에다 자금을 몰아주는 거예요. 자금을 몰아주려면 원래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은행이 그죠? 은행이라 그러면 은행이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도 예금을 받아가지고 돈이 이렇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기업들을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돈을 빌리려는 기업들이 쭉 있으면 이 기업들 중에서 누가 생산성 높은지, 누가 제일 성공 가능성이 성공을 해야 돈을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 높은지, 누가 수익을 많이 낼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그 기업의 재무제표도 보고 기업 뭐 사장도 인터뷰하고 뭐 이래가지고 심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기업에게 대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은행이. 은행은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해야 이자도 많이 받고 나중에 돈도 안 띄고 해서 돈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은행이. 당연히 은행이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외환위기 이전에 우리나라는 대체로 어떤 정부가 이제 빨리 이제 급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주요 산업, 발전시켜야 될 산업, 뭐 중화학공업, 뭐 이런 걸 정하면 거기에 은행 자금을 다 몰아준 거예요. 몰아주려다 보니까 은행이 이 기업들을 뭐 심사하고 이런 걸 잘 안 하고 그냥 정부가 여기 몰아줘 그러면 그냥 거기다가 대출을 왕창 해주고 또 거기가 잘 되면 뭐 돌려받고 뭐 이런 걸 계속 해왔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은행의 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심사 능력, 은행의 실력은 그거거든요. 누가 돈 빌리려 오면 얘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지 뭐 잘 갚을지 이런 거 심사하는 능력이 그게 진짜 실력인데 그런 실력을 기를 기회가 잘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쌓여가지고 외환위기가 왔다고 할 수 있고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하면서 그 이후에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 은행들이나 이런 금융회사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부실한데 다 망하고 이러면서 이제 진정한 금융기관으로 프라이빗 뭐 뱅킹 그러니까 상업 커머셜 뱅킹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정부가 개입을 좀 줄이고 은행 또는 증권회사 이런 데들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면서 이렇게 발전하게 됐다는 얘기를 드리고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막 가네요. 이거 거꾸로 왔네요. 네. 그 다음에 금융은 규제 산업입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희한한 거예요. 뭐가 희한하냐면 여러분들 뭐 금융회사들을 감독하는 기관이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사나 이런 데들이 제대로 경영하는지 뭐 나쁜 짓 안 하는지 돈 빼돌리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감독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금융감독원이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아세요? 모르세요? 예,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있습니다.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기관이 있어요. 규제하고 감독합니다. 근데 왜 그렇죠? 금융회사도 회사인데 그러면 자동차 회사, 뭐 전자회사, 뭐 TV 만드는 회사, 신발 회사 이런 데 감독하는 기관이 따로 있나요? 정부 조직이? 없어요. 걔네들 뭐 제대로 경영하는지 망하지는 않는지 이런 걸 맨날 체크하고 감독하고 이런 기관은 없습니다. 금융회사만 있어요. 그죠? 이게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은 이 금융은 규제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규제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이건 일단 외부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이 망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망한다는 얘기는 은행이 대출해주고 있는데 그런 돈을 다 띄어가지고 돈이 없다.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한 뭐 신용이라는 게 다 끊어지고 그 예금했던 사람도 돈 다 띄고 그래가지고 거의 나라가 다 거덜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이 금융회사라는 거는 다른 거와는 다르게 남의 돈으로 장사하는 데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은행 같은 거 보세요. 예, 누구도 자기 돈으로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금을 엄청 받아가지고, 그죠? 예금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장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규제하지 않으면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금융감독당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이런 것이 있고요. 여기 이제 이런 거 써놨는데 이게 경제학 하시는 분이 아니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도 있어서 좀 그냥 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이게 후생경제학 제1정기라 그래가지고 이 경쟁균형이면 파레토 이피션트하다, 이게 도대체 여기 경제학 하는 분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학에서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둬서 이 경제 주체들이, 그러니까 기업이건 개인이건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시장에서 경쟁해가지고 뭐 어떤 선택을 하겠죠. 그럼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최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학의 오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자유경제의 어떤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성립하지 않는 거를 시장 실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놔뒀더니 이 경제 주체들이 막 경제 활동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더라.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그걸 바람직한 수준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규제인데, 이 금융은 그냥 놔두면 이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를 한다. 뭐 이렇게 여타 다른 산업과는 다르게 엄격한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다. 금융은 규제 산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규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규제를 요즘에 뭐 규제를 풀어라, 어디 무슨 규제 기둥을 뽑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건 이제 다른 산업에 대한 이야기고, 금융은 기본적으로 규제를 해야 돼요. 규제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소비자들 이런 사람들 다 사기당합니다. 그래서 그거 되게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제 어려운 게 보험 같은 거예요. 보험은 진짜 어렵습니다. 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돈을 내고 한 20년 후, 30년 후에 뭐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병날지도 모르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돈을 내는데 도대체 얼마를 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 소비자들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 놔두면은 다 사기당해가지고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 감독 당국이 규제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의 내용이 쭉 있는데 얘기를 하면, 일단 진입 퇴출 규제, 이게 되게 딱딱하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금융회사는 금융업이라는 걸 하려면 내가 음식점을 하고 싶다. 잠깐만요. 음식점을 하고 싶다. 치킨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 규격에 맞게 하면 돼요. 그냥 자기가 가게를 열면 돼요. 그죠? 더 크게 핸드폰을 만들고 싶다. 그것도 해도 돼요. 그냥 게임 만들고 싶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됩니다. 신발 가게 만들고 싶다. 그럼 만들어서 팔면 돼요. 대부분 그런 규제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금융업을 하고 싶다. 내가 금융업이라는 건 아까 기본적으로 여유 있는 돈을 그러면 그 중개하는 거니까 내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내가 누군가에서 대출해주고 그 사람이
뭐 해가지고 나한테 갚으면 이 사람한테 이자 주고 뭐 이런 이게 금융업이잖아요. 이거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가게 열어서 뭐 무슨 은행 이래가지고 열어가지고 내가 금융업 하겠다. 이거 잡혀갑니다. 이거는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치킨집 열고 음식점 여는 거랑은 달라요. 금융업은 기본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금융업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규제가 있습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어요. 모든 금융업이 다. 네. 그래서 금융회사는 자기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만들면은 그거는 잡혀가요. 그래서 그거를 유사수신 행위 뭐 이래가지고 은행도 아니고 뭐 이런데 그냥 열어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돈 모아가지고 그걸로 뭐 투자해주고 돌려주고 이런 거 하면은 불법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거 아까도 말했듯이 소비자 보호가 굉장히 큰 이슈고요. 돈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뭐 도망갈지도 모르고 망할지도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요. 그래서 시장에 진입하는 것부터 규제를 하고요. 그래서 허가를 해줄 때는 뭐 이걸 하려는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인지 이 엄격한 자격 심사를 합니다. 그걸 fit and proper test라고 하는데 그 엄격하게 자격 심사를 해가지고 아주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허가를 내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유 규제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규제하고 있는 게 여기 은산분리라고 해놨는데 은행은 일반 기업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은행 쪽이 있는데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인 삼성이 삼성은행이 없잖아요. 그죠? 은행 할 만한데 그게 이런 규제 때문에 그래요. 왜 못하게 하냐면 그 은행이라는 거는 정말 국민은행 이런데 고객이 2천만, 3천만 명이래요. 거의 온 국민이 다 고객입니다. 그 사람들의 코 묻은 돈까지 예금을 다 이 은행이 가져오잖아요. 그럼 삼성 얘기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하여튼 뭐 다른 회사라 그래도 그런 은행을 세우면 그 돈을 자기 사적 이익을 위해 쓸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기업이 어떤 은행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다 자기 기업 투자하고 이런 데 쓰면은 그 망해 먹으면 그냥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이 은행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제도 있고 여기 이제 은산분리라는 규제가 있고 그런 거 포함해서 아무나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굉장히 건전하고 경영을 잘할 것 같은 사람들만 은행을 소유하게 하는 그러니까 은행뿐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해서 그런 규제가 그러니까 은행은 하여튼 은행이고 뭐 간에 금융회사는 다 규제 산업이에요. 그 업을 하려는 것도 규제하고 뭐 그 회사를 누가 소유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도 규제하고 그 안에 지배 구조도 규제하고 뭐 그것뿐이 아닙니다. 업무 영역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느냐, 뭘 팔 수 있느냐 이것도 규제합니다. 보험회사가 예금 못 받아요. 그죠? 증권회사도 못 받아요. 예금. 그런 것처럼 왜 증권회사, 금융회사인데 왜 예금 그거 다 업무 영역도 규제합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규제 산업이에요. 여기서 하나 재미있는 거는 이제 이 포지티브 시스템, 네거티브 시스템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열거주의 요거 열거주의, 포괄주의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이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이제 조금 금융이 좀 덜 발달된 나라, 뭐 이게 초기 단계 이럴 때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열거주의, 포지티브 시스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에 열거된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은 뭐 예를 들면 예금, 대출, 뭐 쭉 이렇게 업무를 열거해놔요. 그러면 그것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혀 있는 것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면 안 돼. 근데 법에 적어놓은 것만 해라. 이게 포지티브 시스템이고 반대로 네거티브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해도 돼. 근데 적어놓은 거는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법에 적어놓은 거는 하면 안 된다 하니까 네거티브를 적어놨다 그래서 네거티브 시스템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 금융이 좀 덜 발달된 나라 처음 초창기에는 대부분 퍼스티브 시스템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점차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갑니다. 우리나라가 자본시장법이라는 거를 도입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주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돼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걸 다 규제한다 뭐 이런 뭘 규제하는지는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나중에 읽어보시고 다 규제한다. 또 소비자 보호 규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을 그런 소비자들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그 뱅크런이라는 거를 들어보셨나요? 뱅크런. 그게 이제 뭐냐면 그 금융공황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은행이 하나가 망하면 그러면 다른 은행, 그러니까 어떤 은행이 부실해져 가지고 망하면 그러면 건전한 다른 은행도 다 망해요. 연쇄적으로.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 은행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뭐 은행 많이 이용하죠. 지금 뭐 국민은행, 뭐 우리은행, 뭐 하나은행, 신한은행 뭐 이용 많이 할 텐데 물론 그 은행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다, 얼만큼 대출해줬고 뭐 예금이 얼마고 이런 데이터는 여러분들 뭐 저희 공시자료 같은 거 찾아보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은행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 뭐 큰 기업에다 돈을 엄청 빌려줬는데 이게 몰려가지고 떼이기 일보 직전인지 어떤지 이런 정보는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죠? 이 바깥에 있는 소비자는 알 수가 없어요. 예금한 사람들. 그런 상태인데 내가 그래서 뭐 내가 A은행에다 저금해 놨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B은행이 망했대. 부실해져가지고. 그러면 내가 무섭잖아요. 이게 은행이 망하면 사실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예금 보호가 5천만 원까지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예금이 5천만 원 넘어가게 은행에 있으면 내가 1억을 예금해 놨다 그러면 5천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어요. 5천만 원 뛰는 거예요. 날려요. 은행이 망하면. 그죠? 그러니까 내가 A은행에 전에 예금해놨는데 1억 원 예금해놨는데 어느 날 신문 보니까 B은행이 막 무슨 문제가 커가지고 망했대. 그럼 내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저금한 은행도 혹시 이거 비슷한로 망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예금 빼고 보는 거죠. 그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 예금 빼면 이 A은행은 건전함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럼 또 C은행에 저금한 사람도 또 막 다 빼. 그래서 연쇄적으로 이게 도산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뱅크런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말의 어원은 그 옛날 미국의 그 대공황 시절에 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망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막 어떤 은행이 망하고 그러니까 내 예금 찾으려고 은행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내 예금 찾으려고. 그래서 은행으로 막 뛰어간다 그래가지고 뱅크런이라는 말이 나온 거고 그래서 은행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금융시장에 기본적으로 정보 비대칭성이 있어서 그래요. 은행이나 이런 금융에서 어떤 상태인지 소비자들은 모르잖아요. 정보가 서로 비대칭하니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옛날에 대공황 시절에 미국에서 보면은 미국에는 은행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은행이 뭐 몇백 개 없는데 미국은 뭐 몇만 개 있어요. 은행이. 근데 그러니까 조그만 은행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뭐 저런 것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거리 가다가 보니까 어떤 은행 앞에 그 사람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담배 피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 있으니까 은행 앞에 근데 사실은 담배 피고 있었는데 저 은행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다 예금을 찾아가지고 그 은행이 망해버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비대칭성이 있고 그래서 소비자를 보호해서 이런 규제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이거를 감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금융감독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조직으로는 금융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현재 금융이 어떤 상태냐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고 좀 쉬죠. 40분. 자, 그래서 지금까지 금융에 대해서 뭐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제 생각에 이 얘기 저 얘기 한 것 같은데 뭐 이 중에 제 생각에 한 반 정도만 기억하고 계셔도 굉장히
나중에 경제신문 읽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금융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러죠? 이 하이클래스 잡이거든요. 그 굉장히 깨끗한 일을 하고 또 고부가 가치 산업이고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에요. 그리고 금융이 발달해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물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도 원활하게 되니까 경제도 다 더 성장을 잘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빈부격차도 사실은 해소하는 거예요. 빈부격차 아무리 있어도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혼자 똑똑하고 열심히 책 보고 해서 내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있는데 돈이 없어. 가난하니까. 그러면 은행에 가서 나 이런 아이디어 있는데 돈을 빌려주세요 하면은 거기서 심사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금융의 경쟁력은. 그럼 거기서 나를 심사해 보니까 얘 아이디어 좋아.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게 금융이 발전된 나라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금융이 발전하면 진짜로 나라 경제도 부강해지고 또 금융산업이라는 것 자체도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나라 어떠냐? 우리나라는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IMD라는 그 국제경영개발원인가? 여기서 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무슨 순위 같은 걸 많이 매기는데 우리나라 이제 금융부문 순위가 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한 중간 정도 된다 그러고요. 32, 뭐 29위, 32. 그다음에 은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금융산업에서 제일 큰 기관이 은행인데 은행 수익을 보면 이게 이제 단기순 1년 동안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들이 낸 이익을 다 합친 거. 단기순이익. 이게 2007년에 피크를 찍었어요. 15조 원. 근데 그러고 나서 계속 떨어지고 있죠. 14년에 6.2조 원이고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뭐 15년 작년 4조 원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익이 은행 수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금융회사라는 데가 사실은 좋잖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취업 이런 거 생각하시겠지만 금융회사를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돈도 많이 주고 뭐 안정된 직장이고 또 일하는 것도 굉장히 하이 퀄리티를 하고 그래서 금융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면 좋겠는데 금융회사 종사자 수는 오히려 지금 줄고 있습니다. 37만 명 정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자금 조달을 중소기업이 하는데 그것도 이게 뭔가 좀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다양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대출로만 많이 조달하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걸 봤을 때 금융산업이 그렇게 잘 발달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고요. 이건 아까 IMD 순위 뭐 요거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각 업종별로 이렇게 보면 뭐 자동차 산업도 있고 뭐 전자 산업도 있고 뭐 휴대폰 산업도 있고 뭐 산업별로 그런 산업들이 막 생산하고 하면은 그게 이제 GDP에 계상될 거잖아요. 부가가치가 얼마나 나오냐 해가지고. 그럼 이제 금융산업도 산업이니까 얘도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 부가가치가 전체 GDP에서 얼마나 차지하냐 이걸 봤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7%대에서 이게 정체돼 있더라. 뭐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왜 이렇게 나와 있지? 이렇게 돼 있네. 숫자가 하여튼 이게 한 60위권 됩니다. 이게 파일에는 잘 나와 있을 것 같은데 60위, 70위권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 1위 은행이 크기만 가지고 세계 순위가 그 정도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 IPO로 하는 거는 그 비상장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기업이 상장을 많이 할수록 좀 활발하게 주식시장이 돌아간다고 할 수 있는데 IPO, 그러니까 상장하는 신규 기업의 숫자가 이것도 그렇게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죠? 그죠? 이렇게 뭐 2003년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아까 이건 말씀드린 거고 은행의 대출을 통해서 주로 자금을 조달하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45분 됐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하여튼 요약을 뭐 어떻게 되나 하여튼 그렇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경제에서 역할이라는 게 돈을 하여튼 지원해주고 조달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그 역할을 하니까 기업이 성장하고 국가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개인도 발전하고 또 내 자신을 봐도 뭔가 집도 미리 사고 뭐 이러려면 대출도 받고 이러려면은 하여튼 금융산업이 발전해야 이 나라 경제도 발전하고 좋아질 수 있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조금 뭔가 좀 정체되어 있고 또 사실은 이게 되게 제가 요거 한마디만 되게 아이러니컬하다고 아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부가가치도 약간 정체되어 있는 상태고 또 전 세계에서 금융산업 경쟁력을 평가하는 그런 기관에서 평가해 봤을 때도 한 중간 우리나라의 어떤 국력이나 경제력하고는 조금 그거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보다 좀 정체되어 있고 은행 수익성도 떨어지고 뭐 하여튼 뭔가 조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인 금융기관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이름 잘 아시는 뭐 시티라든지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은행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은행이 또는 증권회사, 보험회사 큰 회사들 많잖아요.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이런 것도 있고 증권사도 뭐 삼성증권, 뭐 삼성생명보험 뭐 큰 회사들 많은데 그게 세계적인 기업이냐? 아니죠. 딴 나라에 없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만 장사해요. 그죠? 그래서 세계로 뻗어나가지도 못하고 세계적인 기업도 없고 금융회사가 뭔가 좀 이게 좀 정체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금융. 그거 이제 약간 제가 아이러니컬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까 여러분들 이제 대학생들이 많으신데 나중에 취업하고 이럴 때도 금융회사를 많이 선호하고 그게 사실은 그 학생들 중에서도 굉장히 성적이나 이런 게 상위권에 있는 분들이 금융회사로 가고요. 또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공기업 쪽도 굉장히 우수 인력들이 가고 또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 뭐 행정고시 해가지고 가는 공무원들도 금융부처 쪽으로 가는 게 굉장히 하이클래스 그 성적 좋고 뭐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갑니다. 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산업인데 그 산업 자체는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그거 되게 아이러니컬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쪽에서 할 일이 많다. 좀 뭔가 우리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다는 거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은행이 뭐 하는 데냐? 제가 좀 전에 아파트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으니까 뭐 아시겠죠? 잘 아시겠죠? 은행이 뭐냐? 뭐 은행이 뭐긴 뭐냐? 은행이 있으면 수많은 불특정 다수에게서부터 대체로 예금을 받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대출해 주죠. 그죠? 기업한테도 해주고 개인한테도 해주고 뭐 그런 대표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접 금융기관입니다. 그죠?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필요로 하는 사람 간의 만기도 서로 다르고 그죠? 만기가 다르다고 그랬고 또 빌려가는 사람이 뭐 성공할지 안 할지 되갚을지 아닐지 이런 리스크도 있고 이런 사이에서 이들을 연결시키는 중간 매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는 은행이 그러니까는 상업은행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민간은행, 장사하는 돈 버는 그런 은행들도 있고 또 특수은행,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정부의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특수은행이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대별이 됩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이라 그러면 옛날에 IMF 때 망한 은행 이름이 상업은행이어가지고 약간 헷갈리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민간은행과 특수은행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민간 상업은행은 또 그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게 금감원의 분류법이에요. 그래서 상업은행을 시중은행, 지방은행, 이 시중은행은 뭐냐면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 지방은행은 그 지역 위주로 영업하는 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을 합쳐서 민간 상업은행을 일반은행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더라고요.
금감원 분류 기준에 의해서 일반은행, 그 다음에 특수 목적을 가진 특수은행 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특수은행은 여기 나온 것처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이렇게 있고요. 일반은행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시중은행 뭐가 있죠? 시중은행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몇 개입니까? 시중은행 6개, 6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그러니까는 4개 큰 은행이 있고, 그러니까 국민, 우리, 신한, 하나하고 외환하고 최근에 합병했죠. 여러분들 뭐 외환은행이나 하나은행 쓰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 외환은행 하나은행을 6월 4일인가? 4일, 5일, 6일, 3일 동안 못 씁니다. 내가 홍보를 해야지. 그 인터넷 뱅킹이 안 돼요. 모바일도 안 되고, 그 ATM은 되나? ATM은 되는데 체크카드도 안 되고, 그게 그 기간에 이 두 은행이 원래 작년인가요? 합병을 했는데 이제 완전히 전산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은행이 돼요. 한 개의 은행이 돼요. 하나하고 외환하고 합쳐가지고. 그래서 그 전산 통합 작업을 이번 6월 4, 5, 6일 이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개의 은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이렇게 4개 큰 은행들이고, 그다음에 조금보다 조금 작은 시중은행이 지금 SC, 그죠? 스탠다드 차타드 옛날에 제1은행, SC은행, 그다음에 시티은행 이렇게 해가지고 6개 있고, 그다음에 지방은행은 지방에 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죠. 부산은행하고 경남은행이 합병했어요. 근데 합병은 안 했어. 여기 BS 지주에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은행은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부산은행, 경남은행이 있고, 그다음에 전북은행, 광주은행이 있고, 여기 두 개도 JB 지주라는 전북은행 지주죠. 거기 같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전북은행, 광주은행이 있고, 그다음에 무슨 은행 있죠? 부산 대구은행 있죠. 대구은행. 그다음에 제주은행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부산, 경남은 BS 지주에 있고, 전북, 광주는 JB 지주에 들어 있고, 대구은행은 독자은행이고, 그다음에 제주은행은 어디 있죠? 아세요? 신한 지주에 들어 있는 은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은행이 있고요. 은행은 예금 자산을 대출 자산으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금 받아서 대출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은행은 많은 리스크를 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나오는 신용 위험이라는 거, 신용 위험이다. 크레딧 리스크라고 그러는데, 이거 말을 어렵게 써놔서 이거는 돈 떼먹고 도망갈 위험이에요. 그죠? 대출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위험, 즉 돈 빌려줬는데 떼먹고 도망갈 위험, 그게 신용 위험이고, 그다음 유동성 위험은 유동성이 부족해질 위험. 그러니까는 예금을 받아서 대출해 주는데, 그죠? 예금은 언제나 인출할 수 있어요. 정기예금도 인출할 수 있죠. 이자만 포기하면 언제든지 내가 돈 맡겼으면 그 돈은 언제나 내가 찾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대출을 해주면, 은행이 누구한테 대출을 해주면 그거는 만기가 있어요. 기간이 1년 만기 대출, 그러면 1년 안에는 회수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출은 그 회수하고 이런 것이 경직돼 있죠. 1년 만기 대출, 2년 만기 대출 이렇게 해주면 1년 안에는 은행이 마음대로 회수 못 하잖아요. 근데 예금은 언제든지 빼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 간에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은행이 대출은 막 해줬는데 예금자들이 갑자기 돈을 확 뽑아버리면 은행이 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유동성 위험이 있고, 기타 뭐 다른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테이크하면서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그래서 이익을 얻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은행은 뭐 어떤 상황이냐, 어렵다. 왜 어렵냐? 일단 저성장이에요.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률이 굉장히 낮죠. 2%대 성장. 경제가 막 성장을 해야, 경제가 막 성장한다는 게 뭐죠?
기업이 막 투자를 많이 하고 뭐 사람들도 소비를 많이 하고 막 그래야 은행에서 돈을 빌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은행도 장사를 해서 먹고 살고 그래서 은행도 성장하고 그럴 텐데 경제가 저성장이니까 수익을 내기 어렵다. 또 금리가 낮으면 은행은 또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 하는 거고요. 은행에 대한 여론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은행이 수익성이 떨어지면은 이게 은행이 망하면 아까 나라가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은행이 어떻게 하면 좀 수익을 잘 낼 수 있는지 그런 경쟁력 강화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 산업 현황인데 이거는 복잡하니까 여기 다음부터 봅시다. 일단 자산 성장률이 보시면 요 막대기가 은행의 총 자산이고 요 꺾은 선이 자산의 증가율인데 증가율이 2008년이 글로벌 금융이 있었죠. 요때까지는 증가율이 막 올라가다가 글로벌 위기 이후로 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자산과 자본과 부채 이런 거 잘 아세요? 요게 약간 개념이 있어야 이 얘기를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채 이 회계를 좀 알아야 되는데 차변과 대변에서 부채하고 자본이 있고 부채하고 자본을 더한 게 자산하고 같습니다. 언제나 이퀄 항등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재산이 아파트 한 채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그 돈을 어떻게 조달했냐? 은행에서 6억 빌리고 그다음에 내 돈 4억 있었어요. 내 돈이 4억이 있었는데 은행에서 6억 빌려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면 돈의 조달은 어떻게 되죠? 은행에서 6억 빌린 거 그건 부채죠. 그죠? 내 돈 4억 그건 내 자본이에요. 내 돈이에요. 내 돈. 자본. 부채하고 자본을 더한 거 그것이 아파트라는 걸로 나타났죠. 아파트라는 자산을 샀죠. 내가. 아파트 10억 자산. 그 자산은 부채하고 자본의 합계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은행은 부채가 뭐죠? 자, 이거 아파트 사는 거 이거랑 연계해가지고 은행을 생각해 보시죠. 은행 어떻게 돼요? 은행의 부채는 뭐예요? 은행은 누구한테 빚을 졌습니까? 예금자. 예금자들이 은행에 예금하잖아요. 그거는 은행 입장에서는 빚이에요.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금자들의 예금이 대부분 은행 부채는 예금자들의 예금이에요. 그걸 돈을 조달하는 거죠. 은행의 입장에서. 아까 아파트 사는 거 생각해 보세요. 돈 조달하는 게 그거예요. 그죠? 또는 은행이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은행채라는 거. 그것도 이제 부채고. 또 은행도 자기 돈이 있어요. 자기 자본. 그 부채 조달한 거. 그러니까 예금 받고 뭐 채권으로 하여튼 돈 조달한 거. 그거 더하기 은행 자기 돈. 이거 합친 것을 이제 자산의 형태로 가지고 있죠. 자산은 뭐냐면 대부분은 대출이에요. 대출해 준 거는 내 자산이에요. 은행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회수할 수 있으니까. 그죠? 대출해 준 거, 뭐 아니면 주식 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자산. 그래서 그 은행 자산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는 은행이 대출을 많이 해준다. 은행 자산의 대부분은 대출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글로벌 위기 이후에는 그 증가율이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고. 수익. 은행은 이렇게 대출해줘가지고 대출이자 받아가지고 예금이자는 주고 대출이자는 받고. 그러죠? 그리고 그 차익으로 수익을 내죠. 그게 이제 이자 수익이고 뭐 다른 뭐 ATM 수수료 이런 거 여러분들이 1,200원씩 내는 거 그것도 수익이고 뭐 여러 수익을 얻는데 그 수익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에 굉장히 2007년에 15조까지 가서 굉장히 좋았는데 뚝 떨어졌고 요 해에 좀 회복했는데 그 다음부터 쭉 떨어집니다. 그죠? 2015년에 4조 4천억. 이게 우리나라 은행들 다 통틀어서 수익이니까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렇고. 그러면 이제 수익률, 아까는 수익 전체 규모였고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보통 이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총자산 대비 총자산이 분모에 있고 대비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거, 그게 ROA라고 부릅니다. Return on Asset이라고 해서 자산 대비 수익. 이거는 은행의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잘 나간다는 은행들은 한 1%쯤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총자산에서 수익 1%.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 보면 여기 ROA가 뭐죠? 요거 하늘색. 요거 보면은 2008년에 글로벌 위기 있었고 요 전에 잘 나갔어요. 1%대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0.16 이건 정말 말도 안 되게 낮은 숫자입니다. 이때하고 비교해 보면 뭐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죠? 수익률이. 그다음에 수익률 나타내는 지표 또 하나는 ROE. 이거는 아까 제가 자본이라는 얘기했잖아요. 내 돈. 은행 자기 돈은 뭐 주주들이 내기도 하고 은행이 수익을 내기도 하여튼 자기 돈 대비 하여튼 자본 대비 수익, 당기순이익. 그거는 보통 은행이 한 10% 넘어야 돼요. 그래서 글로벌 위기 전에는 굉장히 좋았죠. 15%, 18% 막 이랬는데 지금 2%대로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수익률도 아까 수익 규모도 확 떨어졌는데 수익률도 확 떨어졌다. 이런 거고. 순이자 마진. 이 순이자 마진이라는 게 하늘색인데 이건 뭐냐면 은행은 특히 우리나라 그러니까 은행의 수익은 이자 수익이 있고 그죠? 이자 수익은 은행은 대체로 예금 받아서 대출해 주니까 그럼 그 차액이라는 게 이자로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고 또 비이자 수익이 있어요. 비이자 수익이라는 건 뭐죠? 이자에 관련 없는 아까 ATM 수수료 같은 거 그런 거죠. 또 환전하면 환전 수수료 받잖아요. 뭐 그런 거 이런 수수료 받는 거 이런 거 이제 비이자 수익 그 비이자 수익도 있어요. 다른 나라 은행들은 특히 미국 은행들은 이자 수익 대 비이자 수익이 한 6대 4 정도 돼요. 비이자 수익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예금 통장을 유지하는데도 수수료를 내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수수료가 거의 제로인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수수료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이자 수익이 은행이 한 9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자 수익이 90%나 되다 보니까 이자로 수익을 내는 능력, 이게 순이자 마진,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하는 게 뭐 이자를 내는 자산이 분모로 들어가고 이자 수익이 분자예요. 그 이자를 낼 수 있는 자산 대비 이자 수익 비율이 얼마나 정도 되냐 이건데 이것도 뚝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은행의 문제로 항상 지적되는 게 이 파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하여튼 그 비중이 이 파란색이 이제 이자 이익이고 이 회색이 비이자 이익인데 이자 이익 비중이 너무 높다. 9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수수료 수익이나 이런 비이자 쪽 이익이 비중이 너무 작다는 거야. 우리나라 은행들은. 미국 은행들은 이게 비이자 쪽이 한 4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이자 이익에 너무 치중돼 있다. 너무 치중돼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왜 이게 문제라 그러냐면 여기 이자 이익에만 너무 치중돼 있으면 경기 변동에 너무 그걸 타요. 경기를 타요. 왜냐하면 이자 이익이라는 게 대체로 대출해줘가지고 얻는 이익이니까 경기가 나빠지면 대출이 줄어들면 이자 이익 비중이 이렇게 높으면 이 전체 이익이 확 줄어들고 또 경기가 좋으면 확 올라가고 이게 막 너무 플럭처에 심하잖아요. 근데 비이자 이익 비중이 높으면 경기를 별로 안 타가지고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그렇지 않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 운영 경비율, 그러니까 전체 이익 대비 비용은 은행의 비용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그 인건비 지금 여러분들 신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 호봉제 뭐 이래가지고 고정된 인건비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성과에 따라서 인건비를 주지 않고 그냥 연차가 되면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거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건비나 이런 비용은 굉장히 고정되어 있고, 근데 이익은 변동이 심하잖아요. 이익은 근데 최근에 줄어들고 하니까 이익 대비 비용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은행이 좀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게 건전성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은행이 뭐 여러 기업한테 또 여러 가게에 대출을 해주잖아요. 대출을 해줬을 때 부실 대출 비율이 얼마나 되냐. 부실 대출이라는 거는 뭐 이자를 안 갚고 연체되는, 그렇죠? 그런 연체되는 그런 대출에, 연체되고 있는 대출은 부실한 대출이잖아요. 그런 부실한 대출의 비율이 전체 대출에서 몇 퍼센트나 되냐,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정이하 여신 비율인데,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요 파란색인데, 요게 이제 부실 대출 비율. 요게 요때는 좀 낮았는데 2010 지금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 기업 대출의 경우에. 기업 대출 여러분들 요즘에 경제신문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뭐 조선업, 해운업 이런 게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뭐 기업들이 망해간다. 뭐 대우조선, 뭐 STX, 뭐 또 현대상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대기업 대출 이런 게 부실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이 반영돼 가지고 은행들이 전체 대출에서 부실해진 대출의 비율을 가지고 은행이 얼마나 건전하냐 이걸 평가하는데, 그 대출의 건전성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다. 기업 대출은 여기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가계 대출 문제 많다 얘기 많이 하는데 물론 양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가계 대출이라는 거는 은행이 그냥 기업이 아닌 개인한테 대출해 준 거죠. 주택담보대출 뭐 이런 거. 근데 그거 대출 양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부실 대출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금 1%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비율도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가계대출은 지금 생각만큼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오히려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기업 대출이 좀 부실해진다는 건 이제 이자 안 갚는 기업이 나타나고 있다. 이자를 안 갚으면 그 기업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망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거니까 안 좋다. 뭐 이런 거고. 자본 적정성. 이건 뭐라고 그래야 되나? BIS 비율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은행은 대출을 막 해줄 수가 없어요. 아까 자본이라는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돈, 은행이 자기 돈. 그거 대비 몇 퍼센트까지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자산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자본을 갖고 있냐, 몇 퍼센트나 자본 갖고 있냐, 이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자본이 지금 그 비율이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건데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이게 한 14%대 유지하다가 요즘에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거고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그 경쟁력을 제고해야 되는데 뭐 지금 금융회사의 신뢰가 안 좋아가지고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이건 제가 아까 마지막 장에서 말씀드린다 했으니까 거기서 좀 말씀드리고, 그 신뢰를 회복해야 이게 우리가 금융회사, 금융산업, 뭐 은행, 증권 이런 거를 못 믿으면, 그죠? 못 믿으면 거기다 돈을 맡기기도 약간 꺼림직하고, 뭐 주식 거래 같은 것도 별로 하고 싶지 않고 보험 상품도 잘 안 사고 싶고 그래요. 그러면 그 금융 거래 자체가 위축되면서 이 금융산업이 좀 축소되고 위축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고, 이거는 넘어갑시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뭔지. 비자익, 아까 말씀드렸죠. 이자익 비중이 너무 높아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그 이자로 이익을 90%나 내고 비자익은 10%밖에 안 되고 하면 경기에 따라서 너무 이익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 뭐 근데 은행이 이거 확대하려고 그러면 욕만 먹습니다. ATM 수수료 한번 올려보세요. 여러분들 신경질 나죠. ATM 만약에 지금은 ATM에서 돈 찾을 때 아마 자기 은행에서 찾고 뭐 이런 돈 안 내잖아요. 그리고 돈 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경질 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비자이익 쪽을 확대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핀테크라는 거 요즘에 근데 이거 이제 금융의 테크놀로지를 결합하는 거죠. 네, 그래서 테크놀로지를 결합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나 마케팅이나 이런 거의 경쟁력을 높이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해외 진출. 아까도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굉장히 큰 은행도 많고 한데 세계적인 은행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 국내에서만 영업을 해요. 이 외국에 진출하는 거는 아주 미미하게 진출합니다. 그것도 주로 이제 개도국, 미얀마나 중국 조금씩만 진출하고 있고 시티나 골드만삭스나 이런 것처럼 세계적으로 큰 은행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그런 그 해외 진출을 좀 많이 해서 새로운 좀 먹거리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빅데이터 요즘에 나오니까 빅데이터 이용해 가지고 대출이나 할 때 그거를 좀 신용평가 같은 걸 잘하자는 얘기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자. 지금 이거는 또 좀 민감한 얘기긴 한데 은행 인사 같은 게 지금 여러분들 은행에 입사를 하면 이게 전문 직군별로 외환 전문가, 무슨 심사 전문가, 무슨 전문가 이렇게 해서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어떤 은행 신입사원 한꺼번에 다 뽑잖아요. 아시죠? 한꺼번에 다 뽑아서 그 사람들을 여기저기 다 돌립니다. 지점에도 돌리고 이쪽 본점 업무에도 돌리고 이렇게 돌리면서 대부분이 모든 일을 다 잘하는 제너럴리스트가 돼요. 그거보다는 좀 전문 직군별로 좀 인사 사람 뽑고 하는 거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성을 좀 개선하자 이런 얘기 했고, 남은 시간은 제가 한 15분 20분 정도 우리나라 금융의 신뢰가 추락했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문을 잘 보시던가 하면 전반적으로 이 금융업이나 또 은행이나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굉장히 많고, 얼마 전에는 언제죠? 글로벌 위기 나고 이랬을 때는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이래가지고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런 투자은행 사람들이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데 투자는 엉뚱하게 소비자들은 다 손해보게 하고 자기들은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고 그런다 그래서 그게 문제 제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금융이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시각이 안 좋습니다. 특히 이제 2014년이었나요? 개인정보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금융회사를 믿을 수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도 제기가 됐었고, 또 자주 나오죠. 횡령하고 은행 지점장이 돈 들고 튀었다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뭔가 하여튼 금융에 대한 그 인식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게 왜 그런가 이런 거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금융에 대해서 인식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앉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은행이나 금융회사나 이게 뭐가 잘못했고 뭐가 나쁘고 얘네들은 일도 안 하는데 돈 많이 받고 앉아서 예대금리 차가지고 땅 짓고 헤엄치기 하고 ATM 수수료 올렸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놀고 먹는데 돈 번다 그러고, 서민들 고혈을 뽑아서 이런 얘기만, 하여튼 뭔가 안 좋은 얘기만 계속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본 기사로는 삼성전자가 그해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기사는 굉장히 칭찬 일색이에요.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휴대폰 잘 만들고 이래서 이익을 엄청나게 내서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 막 이랬다. 근데 그 다음 날인가 뭐 우리나라 은행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가지고 그게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이 죽일 놈들이 말이야,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이익을 이렇게 많이 내가지고 자기들은 고연봉을 받으면서 이 나쁜 놈들이라고. 그 완전히 논조가 달라요. 근데 삼성전자도 기업이고 뭐 은행들도 기업이거든요. 기업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다는데 완전히 죽일 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금융에 대해서 이 금융은 뭔가 이게 약간 사기 같기도 하고 또 내 등 쳐가지고 돈 먹는 것 같고 은행에 있나 금융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냥 예대 금리 차가지고 예금 금리는 조금 주고 대출 금리 많이 받으니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금리 차 먹고 돈 버는 거 아닌가.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 예대 금리 그거 먹는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하여튼 뭔가 인식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이거죠. 근데 제 생각은 그거 출발점이 외환위기 90년대 말에 나면서 이 은행들이 뭔가 대출 잘못해주고 이래가지고 그런 금융회사들 때문에 우리 삶이 굉장히 피폐해진 경험이 있거든요. 그것이 있고 또 그 은행들 망한 은행들 그 살려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공적자금이라는 걸 조성했었어요 그때 150억 이상을 아니 150조. 그래서 그게 전부 지금 국민들의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공적자금을 조성해도 은행들을 다 도와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에델만 트러스트라는 데서 이 산업별로 사람들이 얼마나 신뢰를 하느냐 이거를 조사를 아마 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뭐 산업별로 쭉 있습니다. 여기 뭐 기술도 있고 뭐 그 전자산업 뭐 전화 뭐 이런 게 있는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2014년 14년 전부 다 은행 금융 서비스 이게 다 바닥이에요. 그죠? 신뢰가 제일 낮아요. 이 우리나라 조사한 게 아니라 이게 어느 나라 조사한 거예요? 미국을 조사했나? 20개국 설문조사를 평균을 낸 겁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딴 나라도 금융에 대해서 신뢰가 안 좋아요. 보통 우리가 잘 믿지 못하고 좀 사기꾼 같고 신뢰가 안 좋고 이런 게 사실은 언론사 이런 거거든요. 근데 미디어가 여기 위에 있습니다. 은행 위에 있어요. 미디어보다도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금융이나 은행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딴 나라들도 그런 것 같고 이것도 보면은 신뢰도를 나라별로 본 건데 여기 사우스 코리아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나마 요 정도 좀 높은 편이에요. 우리나라보다도 신뢰도 안 좋은 나라가 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금융에 대해서는 우리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이게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 근원은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금융의 기본은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뭔가 이게 옛날부터 사채업자, 고리대금업자,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아요. 그죠? 옛날 뭐 고리대금업자, 뭐 샤일록 이런 거 별로 안 좋잖아요. 그 다음에 금융이라는 거는 상품이 서비스 산업입니다. 서비스 산업의 특징은 상품이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휴대폰 살 때만 100만 원씩 주고 사도 돈 내고 사는 거에 대해서 크게 저항감이 없어요. 근데 은행 상품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대출 받았다 뭐 증서 하나 있을 뿐이지 내가 대출 받은 서비스가 뭔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꼬박꼬박 매달 얼마씩 돈을 가격을 내잖아요.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가격을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감이 심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뭐 그렇잖아요. 그 음원 다운받고 이런 것도 공짜로 받아야지 그 돈 내고 받는 거 되게 싫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서비스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한다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금융은 전부 다 상품이 서비스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내야 된다고 하니까 뭔가 저항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집에 가도 서비스란 말이 뭐죠? 공짜란 얘기잖아요.
군만두 서비스로 주세요. 그러면 그게 공짜로 달라는 얘기지 뭐 서비스로 주면 내가 서비스 값을 지불하겠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서비스가 공짜라는 말로 통합니다. 그게 특이한 얘기인데 그게 미국에서는 안 그럴걸요. 서비스가 공짜란 말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란 말이 공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으려는 금융회사들의 행태에 분개하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융이라는 거는 뭐 상업적으로 하더라도 그 이제 공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환위기, 90년대 외환위기 나고 나서부터 오히려 은행들이 상업성을 이제 띄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지원하라는데 돈 지원하고 뭐 이러다가 외환위기 나고 구조조정하고 나서부터 이제 은행이 진짜 상업은행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지고 기업에 대한 심사도 하고 이자도 제대로 매기고 뭐 이러면서 상업은행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외환위기 맞아서 공적자금 지원해줬으니까 니네들은 공적 역할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약간 불일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부정적인 인식도 좀 확대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제발전사에서 이런 재벌 기업들은 뭔가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회장이 나타나가지고 뭐 하면 된다 뭐 이래가지고 뭐 모래바닥에 뭐 조선소 만들고 이래가지고 막 그 수출 많이 해가지고 뭐 성장 신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뭔가 좀 신뢰는 있는데 금융회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그냥 세워가지고 뭐 주인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은행장하고 이러면서 뭔가 그런 스토리가 없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외환위기 이전에는 돈을 구경할 수가 없었어요. 은행에서 개인이 돈을 빌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가계대출, 뭐 주택담보대출 은행에 개인이 가도 돈을 빌려주지만 외환위기 전에는 개인은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기업도 은행에 잘 보여야만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언제나 시장의 자금의 초과 수요 상태였습니다. 항상 돈 빌리는 게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원들이 상전이었어요. 돈을 한번 빌리려면 은행원한테 잘 보이고 막 이래야 돼. 그래서 그런 거에서도 뭔가 반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남의 돈 갖고 장사하는데 자기 돈 갖고 장사하는 데가 아니라 그러니까 쟤네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내 돈 갖고 제가 장사해서 돈 버는데 왜 쟤는 저렇게 월급을 많이 받고 저러고 있나 뭐 이런 좀 반감이 있는 것 같고 또 금융위기가 자주 나다 보니까 이 금융사들이 뭔가 잘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금융이라는 게 상업성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공성도 공존을 하는데 이 금융회사 사람들은 또 너무 이게 우리가 민간 회사인데 왜 공공성을 우리한테 요구하냐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도 금융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아까 그 예대 마진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신문에도 요즘에도 그렇게 계속 납니다. 은행은 싼 예금이자는 싸게 주고 대출이자는 높게 받고 그러면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 아니냐. 그거잖아요. 그 예금 받을 때 이자 1%만 주고 대출은 한 5%로 대출해주고 그럼 아무 일도 안 하고 중간에 4%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은 앉아서 돈 벌고 아무 일도 안 한다. 근데 그런 인식이 되게 팽배해 있는데 이게 금융업이라는 게 굉장히 고도의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쉽게 돈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해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해준 놈이 망할 수도 있고, 그죠? 이자를 안 갚는 데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들을 굉장히 면밀히 심사도 해야 되고, 나중에 얘들이 잘 감지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또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내기 되게 어려운 사업이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 정보 유출 사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그 금융의 전반에 대해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금융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금융을 잘 믿지 못하면 금융 거래를 잘 안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위축이 되면 금융 서비스가 축소되면서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바꿔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인식 전환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 신뢰가 추락하면은 그 당장에 손실이 나는 거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이 거래를 잘 안 하니까 장기적으로 손실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인식하고 좀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고, 또 금융회사가 사기업이지만 공공성도 있다, 이런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금융 소비자 보호도 강화하고 또 사회 공헌 활동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이익이 된다, 이런 점을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 금융 소비자들도 금융에 대해서 이해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공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을 하는 것도 기업한테 대출을 해주는데 그 기업이 대출을 받아가서 뭐 투자를 하고 하면서 이 경제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에 대한 어떤 은행이 역할을 하는 그런 공공성이 있는 거고, 또 결제 서비스 이런 것도 하니까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공공성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 금융회사는 사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라는 거를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금융에 대한 신뢰를 좀 회복해야 되겠다. 이게 뭐 잘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뢰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신뢰가 떨어진 원인이 뭐였는지 한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본 거고, 그렇지만 이 금융에 대한 신뢰를 좀 회복을 해야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금융거래가 늘어나고 금융의 규모가 커져야 그게 경제 발전에 훨씬 더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60페이지.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2시간이나 강의했는데 뭐 여러분들 한테 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